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2024년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해가 됐는데요.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130주년을 맞아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병규 연구조사 부장을 모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우리 부장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대학에서 이제 동학농민혁명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2005년부터 이제 동학특별법이 생겼는데 그 특별법에 의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등록하는 일을 실무를 맡아서 했고 이제 그 특별법에 의해서 2010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이제 연구조사부장으로 이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는 제가 또 공부할 때만 해도 우리 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렇게 외우지 않았습니다. 참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또 그것이 연구의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명명을 되기까지 많은 그 과정과 역사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또 그것들을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지금 이제 평가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또 네, 제정이 되면서 더욱더 이제 탄력을 받게 됐잖아요. 왜 이런 국가적인 일에 혁명이라고 하는 일에 기념일 제정이 이렇게 늦어졌을까, 더뎌졌을까? 기념일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 하는 지점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각의 주체들 또는 지역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됐고 2022년에 제정돼서 저는 그 과정이 좀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제 기념하게 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민주주의의 과정이지 않을까 그런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황투연 전승일을 그래도 기념일로 제정한 데 어떤 이유가 더 특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전투에서 전봉준 등 농민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전라 감영군과 싸워가지고 크게 승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가장 최초이자 최대의 전승의 의미를 좀 부각시키고 황토연 전승은 1894년 음력으로 4월 7일인데 그걸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11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 공간이 역사적으로 또 어떤 기념하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1963년에 가보동학혁명 기념탑이 처음 이 황토연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물은 정부가 관련된 기념물로서 최초의 기념물이고 사실 3.1운동이나 4.19나 5.18 이 모든 정신의 시작이 동학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 도민들은 그 정신을 그렇게 잘 모르고 또 좀 거리감이 있는 채 살아가는 것일까?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 이걸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발전의 주체로서 민중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의 어떤 근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와 평등. 민주는 뭐냐면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받지 않는 평등. 이것이 동학혁명의 가장 큰 정신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그 지금의 삶의 형태는 거기서부터 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 가치를 계속 지향하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 130주년의 의미가 뜻깊고 의미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저희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주관해서 하는 국가기념식이 5월 11일 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읍에서 또 하게 되니까 정읍에서 준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5월 11일 전후에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가 작년 5월에 됐잖아요. 네. 그만큼 또 그 가치와 세계성과 보편성까지 인정받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 기록유산 등재하는 과정에서 그 실무를 제가 이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지난한 과정이었어. 저희가 15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한 8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예.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라든지 또는 뭐 유족이라든지 또 행정기관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목록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기록유산이 8년 만에 기록유산,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그것이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이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사의 역사 발전에 얼마만큼의 기여했느냐 그렇죠.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었는데 말하자면 기록유산이 됐기 때문에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동학농민혁명이 어떤 세계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동학을 공부할 때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과 억압 속에서 농민들이 이제 네. 일으킨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 기록물이 있을까? 사실 이제 사발통문 정도 네.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데 기록물의 등재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희가 이제 등재 건수는 185건인데 예. 그 185건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정했어요. 사실은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보존과 관리가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185건이 되었고 물론 이제 다른 기록유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데 기록유산은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은 동학농민군 자체가 만든 생산물, 농민군들이 만든 생산물들이 있어요. 그 이제 최근에 좀 특이하고 또는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는데 동학농민군 편지가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쓴 한글 편지가 한 통 있고 또 한문 편지가 한 통 있는데 한글 편지는 전라도 나주와 인근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달문이라는 사람이 동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감옥에서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내가 300냥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300냥을 좀 융통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문 편지는 유광화라고 하는 사람이 전투 중에 집에 있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인데 내가 지금 전투 중인데 우리 군자금이 부족하니까 집에 있는 재산을 좀 처분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달라.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이 그냥 다 농민들이고 이렇게 지식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상당수 양반이나 지식인들도 여기에 참여했다.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민간 기록물들이 있는데 민간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기보다는 이 농민군을 토벌하고 이런 그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의산유고라고가 있는데 문석봉이라는 사람이 그 대둔산 최후 항전지가 있는데 대둔산 최후 항전지에 대해서 그 토벌을 진행하고 그 기록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민간 기록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견문 기록이라고 해서 동학에 참여하지도 않고 또 동학을 토벌하지도 않고 제3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성남 역사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성남 역사라고 하는 기록은 고부의 박문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박문규라고 하는 사람은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전봉준에게 서당에서 배웠습니다. 그 전봉준에게 서당에서 배웠던 박문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동학에 참여하진 않았어요. 않았지만 자기가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이런 이제 견문 기록이 있고
이제 가장 많은 기록은 뭐냐면 조선 왕조, 조선 정부에서 기록한 기록이고 진학 기록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진학 기록이 있고 실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선 정부가 또는 조선 정부의 관리들이 기록해 놓은 진학 기록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란으로 치부됐던 그 100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이름을 찾았잖아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동학농민혁명을 세계화하는 것이 우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 한국 내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좀 알고 제대로 알고 교육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 동학농민혁명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서훈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사실은 명예회복만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 그 독립유공자의 범주에 1895년에 을미의병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을미의병에 포함되는 이유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저항해서 활동한 그렇죠.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894년 2차 봉기의 경우에도 이런 어떤 일제 국권 침탈에 우리가 저항한 국권 침탈을 몰아내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동학농민 2차 봉기를 이제 서운을 주고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는 것도 앞으로의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면 정읍의 경우는 유족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요. 네. 예. 지자체 차원입니까 이건?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명예회복만 있지 어떤 혜택이나 보상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제 정읍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유족들에게 수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제 원래 동학농민혁명 유족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가 이제 유족의 대상인데 이 수당을 주는 대상은 증손까지만 해서 아마 이제 그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개인별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 등재도 사실 중요한 과제잖아요. 현재 헌법은 1987년 헌법입니다. 그렇죠. 그 헌법의 내용에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4.19 내용이 있는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민주주의이고 또 평등이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틀은 이 민주주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동학농민혁명에서 3.1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족 대표 33인 중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이 9명이나 됩니다. 그것은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그 전문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국가를 지향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전문에 되어 있는데 그 헌법 전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너무 맥이 닿아져 있습니다. 보국안민.
보국 안민의 의미는 보국, 나라를 돕다라는 뜻이고 안민, 백성을 편안케 한다. 그런데 이 보국이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라를 돕는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나라의 어떤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면 그것이 국가의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가 보국 안민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광제창생, 널리 백성을 구제한다.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또는 사인여천,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한다. 이러한 어떤 개념과 헌법 전문의 내용이 너무 등치된다. 그렇게 본다면 동학농민혁명에서 3.1운동으로 4.19로 5.18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한국 민주주의, 한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동학농민혁명에서 찾아야 된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일단 기념일 행사에 참여도 하시고 발상지 몇 곳을 이렇게 둘러본다면 네. 그래도 대표적인 곳 소개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저희 그 기념 재단이 있는 예. 기념 재단이 이제 황토현 전적지에 있는데 여기가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도 보시고 또 황토현 전적지도 보시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만석보가 있고 그 만석보 좀 넘어가면 백산성이 있습니다. 네네. 백산성은 동학농민군이 백산성에 모여가지고 농민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총대장, 김계남, 손아준이 총관력. 그래서 군대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백산성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정읍, 고부중심, 또 고창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원평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산에서의 동학과 인연은 좀 생소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군산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군산 지역에서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해서는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있는 그 자료를 보고 아 군산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로서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군산 진, 옥구현, 인피현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진은 당시에는 행정구역은 아니었고 군산 진이라는 군사기구였어요. 네. 이제 군사기구지만 하나의 그 행정구역처럼 움직였거든요. 이제 그 군산 진에 관한 기록을 보니까 그 좌수 문규선이라는 사람이 1894년 5월부터 9월까지 군산 진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동학농민군이 주도가 돼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제 그 기록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것에 관해서 누구도 그 이야기하거나 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록이 전혀 못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기간 동안 농민군의 어떤 일종의 해방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9월까지 좌수 문규선과 동학농민군이 군산진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군산진뿐만 아니라 그 옥구현이나 인피현에서도 농민군의 활동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연구되고 또 알려지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론적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더 발전할 수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기념재단에 동학농민혁명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연구 사실은 명목만 있고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어쨌든 그 명목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이 지원이 되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도 하나 있고 저희가 이제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기본적인 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기록유산이 됐고 그 세계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문체부에 요청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동학농민혁명 기록관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학술 연구와 또 자료 관리와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어쩌세요? 뭐 이렇게 산업화 속에서 또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그 문명의 발전들을 계속 추구하는 시대에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으로서 또 학위자로서 이런 후학양성에 있어서 후배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개인적인 마음도 좀 크실 것 같아요. 아까 기록관도 네. 나오려면 그러니까 말이죠. 생각보다 지금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연구 인력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4년이 100주년일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후학 이제 그래도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지는 않았고 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사실은 제가 전라북도 출신인데 저 이후에 동학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이게 손가락에 꼽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작년부터 그런 것을 하나 기획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신진 연구자 워크숍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교류하고 관심 갖도록 하고 그래서 올해도 좀 크게 6월 27일, 8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뭐 짧은 시간 안에 동학농민혁명 재단 또 130주년의 행사 그동안의 역사적 발자취를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고 싶은 말씀 더 많으시겠습니다만 어떤 그 아쉬움 속에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하고 싶다. 어떤 포부 전해 듣겠습니다. 이제 뭐 포부라기보다는 예. 이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학농민혁명을 제가 20여 년 공부해 오면서 이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것에 나는 무엇을 가치 의미를 둘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살 것인가 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 동학농민혁명 안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동학농민군이 그걸 목표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또 평등하고 또 인간답게 존중받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목표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농민군이 봉기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느끼고 또 그런 방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면서 당시에 동학농민군들에게 좀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거죠. 동학농민군님들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 농민군님들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좋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잘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사람답게 인간답게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 그것이 1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130주년을 맞이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병규 연구조사부장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글쎄요, 역사를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발자취를 한번 밟아보고요. 글도 보고 사진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당시는 어떤 현실이었을까, 지금과 뭐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황투현 전승일 그 기념일에 함께 하시면서 또 주말에 그 역사적 발자취 함께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